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저희가 또 발빠른 소식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어떤 이야기들 좀 준비하셨는지 저희 바로 한번 이야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또 테슬라가 또 자산 최고가를. 뭐 사상 최고가겠죠. 이게 내일 또 갱신될지 몰라서 이게 사상 최고가란 말이 맞죠. 계속되는 최고가. 네, 이게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계속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별로 이제 전망이 좋지 않은 반면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 같습니다. 그래서 6% 상승해서 46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요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지금 뭐 500달러, 650달러 계속 뭐 여러 군데에 따라서 지금 계속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600달러 넘어서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 될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테슬라가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와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나 기본적으로 그 외에 트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가 계속 내놓지 않으면 이게 급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내놔야 되겠다. 너무 과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심하다. 네네네. 그죠? 왜냐하면 네. 실적이 없고 계속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스트레이만 해도 사실은 실적이 없지만 비트코인을 사잖아요. 나름 어떤 연관관계는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무런 것도 지금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기대감밖에 없다는 생각이, 왜냐면 실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실적이 없고 뭐 낙관적인 실적도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만 계속 있어요. 그 시나리오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도 사실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냥 테슬라가 트럼프 정부 때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거 말고는 없고, 사실은 전기차 시장에서는 약간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장밋빛이 있습니다. 뭐 스페이스X나 뭐 XAI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뭔가 있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어떤 새로운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도 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로보택시가 특히 지난번 퍼포먼스에서 실망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게 좀 있는데, 어쨌거나 뭐 전망치는 계속 장밋빛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맞아요. 나오고 있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저는 그 전까지는 이제 목표치가 420달러인데 이걸 넘어섰습니다. 지금 일단 넘어섰고 463달러까지 지금 찍었는데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욕망이라는 거하고 여러 가지 기대감이라는 게 더해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트럼프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그런 네네. 인물이면서 네. 기업이다 보니까 네네네. 물론 이제 이번에 오른 거는 다른 이유로 오르긴 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스페이스X가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네네네. 우주 관련 네네. 주들이. 그래서 그런 네. 밸류가 테슬라 쪽에 같이 부과를 받는 거라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비싸지 않다라는 시선도 있기는 근데 이제 합니다. 그거랑 크게 연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상장이 안 되어 있는데 대신 네. 투자를 이쪽에 하는 거죠. 이번 이슈는 그건 아니지만.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그게 가능할까, 그게 투자가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주주가 그렇게 자본 이동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그게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데 사실 그게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관관계에서 뭘 할 수 있을지, 물론 뭐 기발한 아이디어로 뭐는 걸 하시는 분이라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랬던 게 있어서 어쨌든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있지만 어쨌거나 뭐 한번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욕망이 집약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은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물론 제가 못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못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게 아닌가라는. 왜냐하면 오히려 다른 쪽 뭐 브로드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브로드컴이나 나머지 것들은 뭔가 보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엔비디아나 이런 네. 것들은. 왜냐하면 뭐 진짜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치고 못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보여지고 있는 것들은, 근데 이쪽은 보여지는 게 별로 없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서 어쨌거나 좀
좀 신중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조심하자.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말씀을 듭니다.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요거 아니고요. 틱톡 얘기를 먼저 해드릴까요? 틱톡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틱톡이 지금 미 대법원의 기업을 이제 가처분해야 된다고 이제 신청을 냈습니다. 원래 이제 틱톡에 대해서 이제 매각을 하거나 철수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긴급하게 이제 손을 이제 가처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해야 되는 처지에 지금 이제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트 댄스는 요 모기업입니다. 틱톡을 만든 모기업인데 요거를 이제 처분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지난 4월에 이제 법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매각을 하거나 하라는데 요 자체가 이제 미국의 무슨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틱톡 쪽에서 뭔가 이제 우리는 대법원에 뭔가 이건 우리가 좀 오해를 받고 있다. 뭔가 제고를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좀 약간 이걸 하는 순간 뭔가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그래요? 네, 오늘 기사를 잠깐 봤는데 네. 트럼프 당선인이 이걸 재검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틱톡 손을 좀 들어주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네. 예, 월요일 날 그랬어요? 말하라고 해서 네. 이제 기자회견에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잠깐 이제 본인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민주당 편을 드는데 틱톡이 사실은 트럼프 쪽에 선거 때 도움을 줬습니다. 진짜요? 네. 자금을 좀 아니 이게 선거 때 도움을 좀 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세 때 도움이 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뭐 예. 홍보물이나 예, 홍보 쪽이나 이런 그런 것 쪽에 쪽을 예. 하거나 뭐 플랫폼 같은 거를 네, 좀 그렇습니다. 이런 만들어주거나 부분, 예. 그랬겠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전면 금지보다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매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도움이 본인 쪽에서는 안 됐지만 트럼프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메타 쪽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쪽이 자기네 쪽에는 이제 민주당 쪽엔 좋고 자기네 쪽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이 사실은 이제 그쪽의 대항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기네 쪽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바이럴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대선 컴퓨터 때 이걸 좀 활용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요 부분을 해서 이제 어쨌든 효과를 좀 봤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영상인데 그래서 이제 효과를 받고 그래서 이제 좀 본인들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거나 도움이 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안 팔릴 가능성이나 뭔가 도움 돌파구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네요. 근데 틱톡이 중국 쪽 기업이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제가 볼 때 의리를 어쨌거나 지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어쨌거나 메타나 인스타그램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선거할 때 젊은이들 사이에 그게 좀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저크버그가 민주당 쪽 라인 그 선호하는 그런 거였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많이 선거 운동이 그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항마로 틱톡을 이용했었거든요. 공화당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계속 우리 쪽에 있으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뭐 중국의 기반을 뒀지만 우리가 어쨌거나 메타가 지금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 섰지만 계속 우리 쪽에 쓰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메타를 어쨌거나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된다. 우리 쪽에서 이게 틱톡으로 우리 쪽에서 조정만 가능할 수 있다면 우리 쪽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예, 그렇죠. 이제 가능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 굳이 없애거나 뭐 뺐거나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약간 방향 전환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약간 근데 트럼프가 결정을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권력 초기라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많이 줄을 쓰고 있는 것 같고 틱톡도 아마 제가 볼 때 한 14억을 100만 달러를 내고 저기 티켓을 끄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그 시진핑 방문 때 선물로 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랑 좀 비슷하거든요. 이게 선거가 나는 날이.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시기에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또 열심히 로비 중이신 분이 있다고요? 네. 로비까지는 아니지만 이분 그죠? 열심히 예, 투자를 이분 이게 이거 되게 재밌던데요? 트럼프 반응이 네, 재밌던데요? 트럼프는 더 내라고 또 더 해라. 네. 더 트럼프가 해라.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이 계획을 발표한 거는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손정희 씨 여기 보시면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만나면서 손을 끌어내면서 이제 보시면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손을 끌어내면서 투자 금액을 2천억 달러로 늘려줄 수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말하라고 요 회견에서 손정희한테 그 트럼프 당선인 제안 직전에 4년간 1,000억 달러 투자해서 10만 개 일자리를 창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0만 개 일자리를 창조하겠다. 이건 다른 영상이긴 한데 그랬더니 이제 손 회장이 웃으면서 이제 1,000억 달러지만 트럼프가 더 투자하려고 했다. 노력해 보겠다고 얘기했더니 트럼프 당선인이 2,000억 달러 투자해 달라고. 손 회장이 그랬더니 제가 볼 때 2,000억 달러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뭔가 제가 볼 때는 손 회장이 뭔가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돌파구라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 사실은 되게 소프트뱅크가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로. 소프트뱅크 자체가. 네, 정말로 지금 뭐 밖에서 볼 때는 손 회장이 뭐 성공한 기업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왜요? 어떤 면에서? 최근에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원래 적자로 시작하시잖아요. 쿠팡도 적자가 굉장히 많았다가 그거를 이제 흑자로 전환시켰고 네. 그런 좀 사업 근데 방식을 이제 가지고 기본적으로 계시잖아요. 투자했던 스타트업들이 성공한 게 쿠팡도 거의 위기로 갔다가 이제 그쵸, 상장해서 위기에 살짝 올랐는데 갔다가. 나머지 것들이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최근 들어서. 네. 마이너스의 손이네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거의 최근에 마이너스예요. 음. 지금도 마이너스인 것 같고 지금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은 돈이 많지만 기업 자체가 그리고 이제 지금 소프트뱅크 자체의 모델이 지금 기술력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이나 이제 그런 쪽이랑 계속 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몇 번의 찬스를 놓친 거죠. 엔비디아 같은 데다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놓친 거죠. 사실은 이제 AI 쪽에 투자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AI나 이런 쪽에 투자라기보다는 아이디어 기업에 좀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쪽에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 기업이요? 위워크나 뭐 이런 쪽에 좀 약간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유 기업, 우버나 이런 쪽에 약간 이런 기업들에 좀 투자를 많이 하신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원천 기술이 없거든요. 그렇죠. 플랫폼 기업.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해서 돈을 좀 약간 재미로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 있는 데다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 데는 뭔가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플랫폼 기업은 사실은 이제 초반에 들어가서 이제 확 하면 그 지분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그러니까 알리바바하고 쿠팡에서 뭔가를 재미를 좀 보셨으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경험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사실은 시장 진입에서 성공을 하신 거지 뭐 그런 걸로 성공하신 건 아닌데 원천 기술은 리스크는 있지만 어쨌든 잘 그런 해안이 있으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 있는 데다 투입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젊은 친구한테 맡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나이가 드신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그거는 좀 젊은 친구가 보는 게 또 바르니까. 왜냐하면 그런 걸 보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물론 똑똑하시겠지만 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감각적인 친구가 그런 걸 왜냐하면 나이 드신 60대 되신 분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에 지금 하는 뭐 리플 이런 걸 이해하시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언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런 분들이 뭐 정말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바이낸스나 이런데 의장일 수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의장을 하라고 하거나 그런데 뭐 거래소를 만약에 투자하시라고 하면 쉽게 하실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데 투자를 하시면 성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투자를 하셨을 거면 그런데 투자를 하시고 그런데 뭔가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바이낸스 같은 데서 투자하셨으면 저는 큰 돈 버셨지 않을까 초반에. 오히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시장을 잘 읽기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네네.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보셨어야. 그러니까 지금에서 보시면 만약에 뭐 플랫폼이면 오히려 바이낸스나 이런 데에 대한 플랫폼에 투자를 하셨어야 시장을 그렇게 옮겨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서 가면 이제 뭐 만약에 쿠팡이나 이런 걸로 성공하시는 그 다음 시장은 그런 암호화폐 뭐 거래소나 이런 데 투자를 하셨어야 되는 게 네네네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107,000 다시. 또 찍었습니다.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이거 계시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107,000에서 치솟았다는 얘기 잠깐 좀 이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서 잠깐 해드리고요. 어쨌거나 뭐 이렇게 찍어서 이건 옛날 자료 그림입니다. 잠깐 보시라고 잠깐 한 거고요. 어쨌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담당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백악관에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데이비드 sak스라는 페이팔 임원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랑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해주십시오. 10만 7천 달러를 넘어선 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가격 자체는 사실 10만 달러가 더 의미가 있었고요. 네네. 이제 안 가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10만 7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단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 어디까지를 가는 과정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뚫어주는 게 중요하군요. 한번 뚫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계속되는 신고가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안 가본 영역을 계속 도달해 가는 거죠. 새로운 역사를 쓴다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네. 저런 동전은 없는 거죠? 저건 이제 상징 같은 거고 실제로는 저렇게 안 생겼죠. 예, 트럼프가 그때 이제 그때 참여했던 비트코인 그때 컨퍼런스. 컨퍼런스. 네. 참 저때 열심히 참 연설을 하더군요. 저때 우리 모두 샀으면 지금쯤 다들 수익률이 좋았을 텐데. 아니 자기가 바로 자르겠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자르겠다. 제가 아직도 저 연설이 기억이 나는데 제 8월에 저 연설을 들었었는데 제가 게인슬러를 바로 다음 날 자르겠다. 집에 가라고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했잖아요. 네, 그 얘기하고 바로 자기가 보냈더라고요. 대단해요. 전날 다음 날 바로 뭐 걔를 보내겠다고 대단해요. 연설을 막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환호 열심히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헤어스타일이 늘 똑같아요. 저 아직도 궁금해요. 가발 아닌가요? 저 9대1. 예, 저 헤어스타일 똑같은 거 보면 젊을 때나 늙을 때 가발이 아닐까, 대머리인가 이런 생각. 가발의 가능성도 있죠. 네, 다음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아마존이 부상 은폐 보고서를 발표해서 약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창고 근로자 부상 데이터를 조작하고 안전 권고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미 상원의 보건연금위원회가 16일에 이제 그 160페이지 보고서를 해서 요거를 약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세계적으로 좋은 기업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2023년부터 6월부터 이제 쭉 조사를 했고요. 130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그 30% 이상이 높은 부상률인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숨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뭐 고혈근개 질환이 버니 샌더슨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버니 샌더슨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극좌 쪽에 계신 아주 노동운동가라고 나이 많은 예전에 대선에도 출마하셨던 나이 많은 할아버지 있으세요.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약간 극좌 쪽에 있는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에서 트럼프랑도 한번 붙을 뻔했던 그분이세요. 그렇군요. 예, 아니 노동운동가시고요. 아주 좌쪽에 계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보다 더 왼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노동가 우리나라 때문에 노동 쪽에 있는 약간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요 부분에 얘기했고 아마존 이에 대해서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파업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마존이 좋은 직장이기도 한데 힘들다고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맞아요. 네. 대기업도 이제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쉽지는 않다. 다들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애플도 힘들다. 애플도 네, 일 많이 시킬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구글도 힘들다. 한 번이라도 다녀라도 봤으면 좋겠다. 연봉은 세답니다. 네. 네, 애플은 연봉은 셉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소식 잠깐 전해드립니다. AI 칩의 강자인 엔비디아를 이제 브로드컴이 요새 인기입니다. 11%또. 네, 또 20몇 % 올랐다가 오늘 11% 올라서 $250로 마감을 했는데요. 브로드컴이 제가 볼 때는 이제 1조 달러 시총을 이제 기록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이 자꾸 늘고 있는 게 이제 AI 칩에 이제 엔비디아 걸 못 사서 그런 겁니다. 엔비디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브로드컴을 대체제로 사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뭐 그래서 이제 구글하고 메타하고 바이트댄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고 싶은데 엔비디아 게 지금 너무 막
1년치가 밀려 있으니까 사긴 사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안으로 지금 사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로드컴하고 애플은 또 갈라섰어요. 이제 안 만들겠다고 애플은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좀 그러고 있을 정도니까 사실은 그런 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태계 자체는 지금 엔비디아가 또 자체적으로 이제 자신들이 또 구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를 넘어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재미로 한 거 넘어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독주 체제는 계속 흔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브로드컴이 뒤따라가고 있는데 뭐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괜찮은 회사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보시고요. 브로드컴이 제가 볼 때는 알찬 회사니까 엔비디아 같이 큰 기업이 될 수는 없겠지만 1조 클럽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들어갔고 1조에서 한 2조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2조 클럽을 넘볼 수 있는 그런 유망한 기업입니다. 아주 큰 기업인데 어쨌든 브로드컴이 제가 볼 때는 조용하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그 매그니피션트처럼 많이 알려진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좀 유심히 보시면 아주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술력도 있고 좋은 기업이니까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엔비디아는 쿠다라고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태계가 있습니다. 강력한 생태계가 소프트웨어 AI 전용 생태계인데 요거를 이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브로드컴이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브로드컴이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조금 더 앞서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만약에 한 세대 정도 좀 뒤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AI를 만들어야 되는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거를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브로드컴을 쓰고 있고 브로드컴이 또 그거를 만족시켜줄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도 이제 상종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AI 관련주들은 제가 볼 때 계속 당분간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브로드컴이 사업 분야가 좀 다양하긴 하던데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AI 쪽과 네트워크 쪽이 탄탄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기업이라 일단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이 하드웨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처럼 뭐 GPU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프라 사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성장 사업에서 먹거리가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이 좀 잘 안 되더라도 휘청휘청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엔비디아처럼 확 성장할 수 있는 또 그건 또 아닌.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나요? 그 하셔도 됩니다. 아니 말씀하시죠 이제. 아니야 마지막 하나만 해주세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TSMC가 내년 4%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좀 위험하다고 지금 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한 4% 정도 성장한다고 지금 보고서가 나온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 삼성전자랑 다른 실질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성장할지가 지금 좀 힘들다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물론 이게 대만 보고서긴 한데 저희가 좀 탄핵 정국 이후에 세액 공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발목을 좀 잡는 건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면 근데 52시간 근로 시간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그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게 반도체는 계속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라는 부분이랑 인력이 이게 좀 괜찮은 인력들이 많이 없는 게 좀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외 인력의 좋은 인력들을 어떻게 데려올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인력을 많이 가져갑니다. 입도 선별을 많이 합니다. 그럼요. 대놓고 네, 저기 대학에 와서 하던데요? 가져가면 대학교에 사실은 우리도 사실은 해외에서 많이 데려올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거든요. 기업들이요? 있는 인력들도 사실은 많이 뽑아가지 물론 예전 같지 않은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그쪽 산업 부분을 네네네.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 네네. 오늘 하나 보고서 보니까 아직까지 AI 성장률이 9% 정도밖에 안 돼서 네네. 내년에는 이제 더 그게 증폭이 될 네, 것이다라고 네, 네. 그 산업적으로 이제 출발이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HBM 빼고는 AI 관련 산업에 약간 뒤처지는 느낌도 네, 좀 네, 들긴 네. 해서 걱정이 좀 많이 아예 되긴 저는 하더라고요. 대학이랑 산학으로 해서 좀 키워주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아예 그냥 등록금 없다 여기 들어가면 뭐 이런 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SK나 삼성 같은 데서 그냥 지원을 좀 지원을 줄여가지고. 그냥 대학을 선정해서 그냥
몇 개 그것도 대학을 선정해서 좋은 예, 방법이네요. 선정해서 예를 그냥 들면 고려대학교에 뭐 이런 학부가 건설됐는데 여기 들어온 애들은 뭐 등록금 기업에서 50%뭐 지원을 네네 해주고 취업 연계를 해주겠다 뭐 네네 이런 네 뭔가 그렇게 하거나 그런 아니면 것들을 아니면 해주면 아예 그냥 그런 어쨌든 그런 큰 학교가 그렇다면 아니면 그냥 밑에 일하는 어떤 숙련된 숙련공들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이 아니더라도 박사급이나 석사급이 네. 아니더라도 숙련공이 필요하면 숙련공급의 인력들을 양성하는 그런 반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석사급을 뭐 뭔가 필요하면 그쪽에 지원을 해준다거나 뭔가 아니면 학사급에서도 뭔가 필요하면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그냥 전문대 지금 전문대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어쨌든 3년제나 이런 데에 속성급의 뭔가를 대학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반도체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얘기하자면 일머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는 과들과 그런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 그런 투자를 해서 많이 인력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장학금을 뭐 지원하고 몇 년 이상 뭐 이런 뭐 뭔가 걸면 되거든요. 옛날에 저희도 유학 갈 때 보면 뭐 유학하면 10년 이상 뭐 이렇게 퇴사를 못 이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유학비를 대주면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비를 하면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좀 제도화해서 뭔가 회사에 기여를 하고 퇴사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학비를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하면 좀 어떨까? 우리나라도 좀 국내에서도 반도체 네, 맞아요. 네,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부족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인력들을 빨리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대학에서 키워서 다시 뭐 양성하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좀 계획이 좀 너무 막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답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또 본부장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네, 저도 이제 암호화폐 소식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랩소디 오늘 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좀 이야기해보고 지금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최고가 10만 6천인데 이제 바이낸스 기준으로 10만 7천 들어갔고 업비트 쪽에서도 10만 7천 도달을 하게 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들을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게 11만 4천 정도까지 오면은 이제 구글의 시가총액 뛰어넘게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같이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그레이스케일 보고서가 간밤에 좀 나왔어요. 이 보고서에서 재밌는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4년 주기 사이클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의문을 가졌던 게 그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패턴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패턴이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라는 거에 항상 의문을 많이 품으셨는데 이번 상승장에서도 그 패턴이 일부 굉장히 많이 일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 패턴을 보면서 시장의 그림을 조금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역사적으로 4년 주기로 이 비트코인 시장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이번 강세장이 2025년도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2025년이 끝이 아니고 일단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 첫 번째 사이클을 조사한 결과 사이클이 1년치 안 될 정도로 매우 짧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이클입니다. 첫 번째 사이클이고요. 여기 밑에가 시간이에요. 보시면은 180일 조금 넘었어요. 1년이 안 되는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 더 길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이클은 그보다 더 길었고 네 번째 사이클은 그 세 번째 사이클과 비슷한 기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강세장인 거예요. 신고가 영역들. 그래서 그 사이클이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클의 기간은 더 길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더 길어지거나 혹은 바로 직전과 같을 수 있다라고 내다보는데 여기에 트럼프 정부 현물 ETF 승인이라는 호재가 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강세장 사이클이 생각보다는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신고가 영역이긴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랑 두 번째 모두 저점 대비 500% 이상, 500배, 500%가 아니라 500배 이상 상승률을 보였고 두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100배,
그리고 20배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수익률은 더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아직 저점 대비해서 우리가 진짜 보수적으로 그 직전 사이클인 20배가 못 미치는 10배를 상승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배만 상승하고 이번에 상승 사이클이 끝날 거라고 가정을 한더라도 지금 가격은 저점 대비해서 6배밖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들, 기간적인 부분들 아직까지는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전 패턴이랑 대입을 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어요. 비트코인 자꾸 어디로 가니? 이런 제목을 지어봤는데 이게 어떤 제목이냐면 자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인출해 갑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으로 따지자면은 은행에 있는 돈을 자꾸 뽑아가요. 어디에 금고에 넣으려고. 그런 게 지금 계속 패턴이 반복이 돼서 가격은 신고가 영역입니다. 107K까지도 도달을 했지만 요런 강세장 사이클 속에서 계속 이제 유출되는 양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콜드월렛으로 좀 가져가는 게 포착이 좀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의 참여자들은 비트코인을 팔 생각이 그렇게 많이 없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확인이 되는 지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도 이번에 여기 보면 완전 디커플링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구간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특히나 신고가 영역에 갔을 때 엄청난 이제 그 유출이 거래소 내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바이낸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그냥 본인들의 개인 지갑으로 엄청 많이 옮겼다, 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서 그 사이클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격의 지지 라인들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두텁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리플이 RLUSD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12월 17일 일부 거래소에서부터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리플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17일 현지 시간으로 업홀드, 문페이, 아차스, 코인메나 등에서 이제 거래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시작했군요. 네, 그리고 화요일부터 한다고 그러더니. 네,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한밤 이렇게 지나면은 그때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트스탬프도 유명한 거래소죠. 그래서 그리고 블리시 이런 거래소에서도 몇 주 안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고 리플코인 가격은 아직까지 크게 펌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리플 가격을 어디까지 끌어올릴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가격 가지고 계신 보유자분들께서는 가격 동향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쪽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더리움 10만 이더리움 이상을 보유한 대형 고래 지갑들이 역사상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해서 이더리움의 장기 강세 가능성이 제시가 됐습니다. 센티멘트 이게 자료일 거예요. 센티멘트에서 이 자료를 또 제시를 했었는데 현재 10만 이더 이상을 보유한 고래 지갑이 총 104개이고요. 이들의 보유 물량은 전체 물량의 무려 57.35%를 차지를 합니다. 여기 지표 보시는 법 알려드릴게요. 100K 이상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고래들의 지갑의 비율 자체가 57.35% 그리고 이걸 좀 더 쪼개가지고 100개에서 100K까지 가지고 계신 그런 홀드 물량들 33.46% 그리고 이제 100개 미만의 이제 투자자들은 9.19%의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합치면 100%가 되는데 그럼 이더리움의 물량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비율이 차지를 하느냐. 100개에서 10만 개 사이의 이더를 보유한 지갑들은 역사상 가장 낮은 비율인 34.46%입니다. 고래들의 물량 비율도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 비율 자체는 100개에서 10만 개 고래들은 좀 줄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10만 이더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고래 지갑은 좀 굉장히 늘어갔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커졌죠. 사상 최대로 이제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형 고래가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을 매집 중인 것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 100개에서 10만 개도 이제 큰 손들이긴 하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정말 이제 10만 개 이더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갑을 가진 고래들이 지금 많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긍정적으로만은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분들께서 시장에 이 물량을 또 내던지는 순간이 가격 덤핑으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홀드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가격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분들이 언제 또 매매 전략을 바꾸셔서 가격이 많은 물량이 갑자기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같이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더리움도 4,000달러 좀 다시 돌파하면서 지금 흐름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거는
비트코인이 우리가 그럼 요런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아, 지금 사면 안 되나? 나는 지금 언제 사야 되나? 그러니까 타이밍을 못 잡겠지. 타이밍을 못 잡겠다. 딱 요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래스노드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온체인 데이터 회사예요. 이 데이터 지표를 굉장히 많이 좀 힌트를 주시는 회사인데 거기를 공동 창업했던 창업자분께서 비트코인이 2주 연속 10만 달러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10만 2천 달러를 테스트할 경우 그때가 마지막 매수의 기회, 이번 강세장에 거의 마지막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가 사실상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상승은 이제 10만 8천, 지금 10만 7천까지 왔잖아요. 10만 8천에서 11만 달러를 예상을 한다. 그 밴드를 예상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지금이라도 언제 사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10만 2천 달러 지지선 테스트할 때 그 구간들을 좀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의견은 아니고 이 분께서 이런 또 전략적으로 매크로적인 지표적인 기술적인 그런 분석을 했다라는 부분들 10만 2천 달러 다시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은 진짜 내가 진짜 10,000원어치 혹은 10만원어치도 살 수 있거든요. 10만원어치라도 사보고 싶다. 한번 시세 흐름이나 보자. 요런 수익률 흐름이나 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5만원어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10만 2천 달러를 너무 큰 금액은 이제 저희도 권해드리지 못하니까 그런 진짜 소액 정도로 용돈 정도로만 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또 시간이 훌쩍 많이 지났는데요. 생각보다 저희 많이 안 했어요.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그랬나요? 네, 뭔가... 더 해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5시가 돼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저희 인사드려볼게요. 네, 오늘도 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이슈 다뤄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17일부터 이틀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주니어와 정 회장은 올해에만 4번째 만남을 갖는 등 깊은 교분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며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19일 마러라고에서 기부자들과의 만찬 행사를 앞두고 리조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소개로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만날 경우 국내 기업인으로는 대선 이후 첫 만남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와의 회동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부 효율부의 공동수장으로 활동 중이며 현재 마러라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친분을 토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내 재계와 트럼프 당선인 측을 이어주는 가교구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큽니다. 다만 국내 전국 상황이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등으로 혼란스러운 만큼 정 회장이 한국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나노미터급 7세대 D램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험 라인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4분기부터 평택 2공장에 10나노급 7세대 D램 시험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라인은 내년 1분기 완비될 예정으로 차세대 D램 양산을 준비하며 초격차 기술 리더십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 라인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성능을 검증한 신제품의 양산 수율을 높이기 위해 웨이퍼를 투입하는 설비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초 양산을 목표로 준비 중인 6세대 D램과 동시에 다음 세대인 7세대 D램 설비 구축에 나선 것은 미래 제품 개발 속도를 선제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전략입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의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내준 데 이어 10나노급 6세대 D램 개발 속도마저 뒤처졌습니다.
이로 인해 D램 시장의 1위 리더십이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내년을 초격차 회복 원년으로 삼고 인력과 생산 능력을 총동원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 부회장이 기술 개발과 투자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부회장은 지난달 메모리 사업 부장과 DS 부문 CEO를 겸임하게 됐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추진력에 따라 삼성 메모리 기술의 빠른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에서도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택 1공장에서는 업계 최초로 400단 낸드 시험 라인을 구축 중이며 평택 4공장에서는 286단 설비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삼성전자가 7세대 D램과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선제적 투자를 단행하며 메모리 시장의 초격차를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10만 8천 달러 선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17일 오전 한때 10만 8,30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날 미 동부 시간 오전 11시 33분 기준 비트코인은 10만 6,73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다소 하락했지만 3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이날 시작된 미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거나 내년 통화정책에 대한 완화적 신호를 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0.7% 하락하는 등 기술주 약세의 영향을 받아 비트코인도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0.13% 내린 3,947달러를 나타냈고 리플은 3.69% 오른 2.61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솔라나는 3.14% 오른 225달러, 도지코인은 0.52% 내린 0.4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은 연준의 금리 정책과 투자 심리 개선에 따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시장의 다음 목표는 11만 달러 돌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결정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반응에 따라 비트코인의 향후 움직임이 더욱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기자회견에서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과 함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도 열어두며 일본과의 밀착 행보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 속에 대외 향보가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16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프트뱅크의 1,00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소프트뱅크의 투자는 미국에서 AI와 신흥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최소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트럼프의 승리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며 투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손 회장에게 농담조로 투자 금액을 2천억 달러로 늘려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손 회장은 웃으며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취임 전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아베 아키에 여사를 통해 이시바 총리에게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정치권과 경제계가 원팀으로 움직이며 트럼프 2기 시대를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져 대외 행보가 제약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북한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언급했지만 한국에 대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일본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부터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은 대내적 혼란으로 전략적 대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 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인도의 JSW 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시설 건설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사의 협력이 성사될 경우 인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LG 에너지솔루션과 인도 JSW 에너지가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 재생에너지 저장 시설 건립을 목표로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LG 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생산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고 JSW 에너지는 자금 조달을 맡는 협력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양측은 시간당 10기가와트 용량의 공장을 인도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JSW 에너지는 생산량의 70%를 에너지 저장 및 전기차용으로 사용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은 나머지 30%를 확보하는 방안도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작 사업의 총 투자 규모는 약 15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LG 에너지솔루션은 인도 시장에서 파트너를 원하고 있으며 JSW 에너지는 자체 전기차 브랜드 출범을 목표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양사가 서명한 초기 협정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법적 구속력을 없는 상태입니다. 양측은 몇 개월 안에 협상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LG 에너지솔루션은 다양한 사업 기회를 고려하고 있으며 인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SW 에너지는 논평 요청을 거부했으나 이번 협력이 성사될 경우 JSW는 전기버스와 트럭을 시작으로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 중 하나로 양사의 협력은 기술력과 자금력을 결합해 시장을 선점할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기대감과 월가의 낙관적 전망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거래일보다 3.64% 상승한 479.8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3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장중 한때 483.99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1조 5,404억 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규제 완화 기대감과 함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부상한 점이 꼽힙니다. 특히 지난달 6일 이후 테슬라 주가는 90.8% 급등했으며 올해 들어 연중 상승률은 약 93%에 달합니다. 월가에서도 테슬라의 상승세를 낙관하는 보고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즈호 증권 애널리스트 BJ 라켓이는 목표 주가를 230달러에서 515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AI, 자율주행, 로봇택시 및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도 지난 15일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AI와 자율주행 분야 기회가 최소 1조 달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목표 주가를 515달러로 상향하고 강세장에서는 65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테슬라는 AI 기술 혁신과 자율주행, 로봇택시 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뉴스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에 대한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